시험 문제 가서 또 어떤 말도 나왔습니까? 물권의 객체는 아까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이것도 우리 민법의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OX, X라는 말이죠. 왜? 거기 바로 밑에 보면 물권의 객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채권, 기타,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도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채권, 기타,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도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채권, 무채자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이런 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물권의 객체는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권리를 목적으로. 물건뿐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첫 번째, 전세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전세권이 가령 갑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501호에 자 아파트 501호에 1억의 전세권을 설정했대요. 전세권자가 1억의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전세권자가 갑자기 돈이 아쉽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럴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런 때는 우리가 공시법에서 공부하셨죠. 무슨 등기? 부기 등기를 해요. 전세권에 대해서 1회, 부기 1호 이런 형식으로 부기 등기를 해서 전세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권리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다음에 채권, 무채자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이런 말도 나와있죠. 그럼 권리질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말대로 질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질권은 우리 자격시험에는 출제가 안 돼요. 왜? 부동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권은 동산과 권리를 목적으로 질권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동산과 권리. 그럼 동산질권 그럼 뭔 줄 아세요? 동산질권은 우리가 카메라라든가 시계라든가 그렇죠? 카메라, 시계, 동산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게 동산질권이에요. 그래서 동산질권을 업으로 하는 사람 뭐가 있다? 전당포가 있죠. 근데 꼭 전당포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는 사이에도 돈 빌려 쓰면서 카메라를 맡겼다. 무슨 질권? 동산질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권리질권이라는 건 뭐예요? 권리를 담보로 했다고 소리예요. 권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리를 담보로 하는 질권 보면 여러분 혹시 적금, 예금 통장은 안 되고요. 적금 통장을 들고 있다면 적금 통장 맨 뒤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이 통장을 내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권리질권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담보로 했어요. 저당권자가. 근데 아직 채무자로부터 변제기는 많이 남아있는데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저당권도 뭐의 목적으로? 저당권부 질권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질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권이, 권리질권이 등기부상에 나타난 건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저당권에 대해서만 등기부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준점유 이런 말도 나와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준점유다. 저게 준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준점이라는 건 이거예요. 자, 우리는 점유 그러면 점유는 들어보셨나요? 점유. 앞으로 이제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점유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물권법에서도. 점유가 뭔지 아세요?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뭐라고 한다? 점유라고 해요.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점유라고 그러죠. 제가 이 손에 마이크를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에 지금 볼펜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어요. 그 점유라는 말은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점유라고 그래요. 근데 준점이라는 건 뭐냐? 권리의 사실상 지배를 뭐라고 한다? 준점이라고 해요. 권리의 사실상 지배를 준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냐? 권리의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갑 명의로 전화국에서 전화번호를 가입했거든요. 근데 을이 사용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준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갑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을이 뭐하고 있다? 준점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권리의 사실상 지배를 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중에 점유권 시간에 가면 우리랑 많은 상관은 없지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말로 갑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을이 와서 예금을 찾아갔다. 갑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을이 와서 찾아갔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뭐만 맞으면 돈 내줘요. 비밀번호만 맞으면 돈 내주죠. 그럼 왜 내 통장인데 내줬느냐?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어려운 비밀번호 해놓고 통장 뒤에다가 써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런 얘기 농담도 들으셨어요? 할머니가 예금 통장을 갖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통장 도장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예금을 찾는데 통장 도장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이 도장이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한 3시간 만에 나타나가지고 통장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왔는데 반장 내려가 들고 왔는데 반장 도장은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못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뭡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중개업을 하시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여성분들은 이걸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만약 매물이 나왔다. 아니면 임대차할 물건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매수인이나 임차인으로 들어올 사람이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현장 가보자 그러죠. 그죠? 현장을 가보자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한번 우리 수강생 한 분이 학원을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자기 집을 내놨대요. 단독주택인데. 내놨는데 아침에 중개업 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걸려왔대요. 어제도 집 볼 사람이 왔는데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바람에 집을 못 봤다. 그러니까 오늘도 누가 오기로 했으니까 오전에 집에 좀 있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학원 오려고 하다가. 그럼 집을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대로 집을 지키고 있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중개업자하고 매물을 볼 사람이 같이 왔더래요. 왔는데 와가지고는 이 매수 의뢰인이 자꾸 줄자를 찾더래요. 그러면서 방을 한번 재봐야 되겠다고 줄자를 막 찾길래 우리가 줄자가 없다 보니까 중개업자가 내가 그러면 사무실 가서 갖고 오겠다 그러면서 나갔대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칼을 꺼내더라는 거 아닙니까? 매수 의뢰인이 아주 뭐 혼비백산을 했대요. 혼비백산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은 뭐예요? 집집마다 줄자는 두고 살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중개업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막 서랍도 막 뒤지고 뭐 별걸 다 심지어 아이들 방에 있는 대지저금통까지 갖고 갔더래요. 그죠? 그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아차 생각이 나서 오후쯤에 생각이 나서 예금 통장에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을 600만 원이나 인출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번호를 해놨는데 이런 일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통장에 보면 꼭 도장 같이 놓죠? 통장하고 도장 같이 놓는 것도 그것도 위험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말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 보러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받아가지고 카피해놓고 사무실에 놓고 그리고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가급적이면 안 데려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죠? 뭐 아파트야 다 똑같은데 그러면서 평면도를 보여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장 자기 통장이 아닌 통장이라도 갖고 와서 비밀번호 가지고 돈 내줬다 할지라도 은행 측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점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광구어장도 구액을 정하여 광어권, 어업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광어권, 어업권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준물권이라고 해요. 물권에 준한다고 해서 준물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다음 이제 물건의 분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의 분류 그러면 아까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물건의 분류로서 우리가 대표되는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죠. 부동산, 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는 학개론 시간에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착물 가운데 대표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교량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또 뭐예요? 고가, 차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예요? 자, 여기 터널도 있을 수가 있고, 공동구가 있을 수도 있고,
수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교량 고가차도 터널 공동구 수목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 할지라도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물이다. 구성부분이다. 구성부분이.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정착물 가운데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만 독립해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독립해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것. 어떤 것들이 독립해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만 토지와는 독립물로 다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이 건물은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서 건축법에서도 공부하시지만 어디까지가 건물이다라는 어떤 규정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으로도요. 어디까지가 건물이다라는 민법상의 규정은 없어요. 다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할 것 같으면 건물로 독립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우리가 건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등기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것 같으면 뭐가 있다? 주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뭐가 있다? 지붕이 있다. 주벽, 기둥, 지붕이 있다라면 이때는 뭐예요? 말 그대로 건물이 뭐하지 않았더라도 완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완공되어서 우리가 사람이 실제 건물로서의 효용가치가 인정되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뭘로서 인정해줘요? 건물로서 인정을 해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벽, 기둥, 지붕이 있어야 건물이다. 이런 내용도 참고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판잣집이다. 가설건축물이다. 또 견본주택이다. 견본주택 뭐라고 그래요? 흔히 모델하우스라고 그러죠. 이건 건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건 건물로서 우리가 구실을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잣집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특히 판잣집 가설건축물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그죠?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뤄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 거기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을 거요? 자 보시면 우리가 보세요. 단원 정리해 보시면 다섯 번째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보시면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과 신축한 건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래놓고 X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다섯 번째.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라면 누구 것일까요?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수목 소유자에 속한다. 토지 소유자에 속해요. 왜?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은 뭘로 다뤄지니까?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다뤄지니까. 근데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은 누구에 속한다? 신축한 건물은 토지 소유자에 속한데 건물 소유자에 속한다. 건물 소유자에 속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건물은 토지와는 뭘로?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뭐예요? 내 땅이니까 철거해.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철거하기 전까지는 누구 것이다? 토지 소유자 게 아니에요. 누구 것이다? 건물 소유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뤄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고. 다음에 또 어떤 말로 하였습니까? 자, 우리 그 외에도 토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쯤 읽어보시고. 두 번째, 임목 등기부를 갖춘 임목입니다. 아까 다시 와서요. 임목 등기부를 갖춘 임목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는 뭐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공부하시겠지만 임목이 뭐래요? 임목. 뭐라고 표현했어요?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그러죠.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특별법에 의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목도 뭐를 둘 수 있도록 등기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임목 등기부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 임목 등기부가 보세요. 요 임야의 등기부가 있을 때 임목 등기부가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 토지 등기부의 어디? 표제부 표시란에 보면 임목 등기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 등기부를 두게 되면요. 이 임목도 뭐예요? 토지와는 별개로 우리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 두느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죠? 70년대나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땔감이 뭐였어요? 나무였었죠. 나무다 보니까 나무가 자랄 만하면 땔감으로 가져다 쓰니까 우리 주변의 산들이 전부 벌거숭이산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비가 오면은 산사태가 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박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임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걸 제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우리가 유실수신기를 권장을 했어요. 유실수신기를 막 정부에서 막 권장을 하고 독려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정부 시책에 따라서 나무는 심었지만 나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농사나 밭농사처럼 자본의 순환이 빨라요? 더뎌요? 더디죠. 그러니까 나무는 심어놓고 자본의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목도 뭐예요? 등기부를 두고 임목만의 소유권 이전이나 임목만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제정된 법률이 바로 임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공인중개사법에도 임목 등기부를 갖춘 임목은 뭐가 될 수 있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명인 방법을 갖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이다. 이런 말 나와요.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명인 방법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명인 방법이라는 건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습법상 인정되어 오는 공시 방법이 명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등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그죠? 등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명인 방법이란 건 나무의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았다.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름자를 새겨놨다. 그죠? 이게 명인 방법이에요. 이 나무는 내 나무다. 그럼 이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은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면 과수원에 사과나무를 심어놨어요. 수확기가 됐는데 갑자기 우리가 가령에서 남편이 병이 나는 바람에 병간호하다 보니까 수확할 수가 없어요. 밭대기로 팔아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은 토지와는 별개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건 가끔가다 장난을 쳐요.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도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X, X입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뭐를 갖춰야? 등기, 등록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명인 방법만 갖고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개념도 참고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자, 그 외의 내용도 여기 저 뒤에 단원 정리하면 여기 어떤 내용으로 시험에 출제되는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나와요? 수확기의 농작물이에요. 수확기의 농작물. 그러면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교량이나 터널이나 고가차도나 공동구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 할지라도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건물이나 임목 등비를 갖춘 임목이나 명일망물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나 수목은 우리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해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맨 끝에 또 뭐 들어와요? 수확기의 농작물 들어와요. 그럼 수확기의 농작물은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게 대법원 판례가 말이죠. 예전에 새마을운동이라는 거 아세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에 입각한 판례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왜냐? 우리는 농촌지역에서 땅이 놀고 있다. 자, 아무것도 파종하지 않은 채로 땅이 놀고 있을 때 땅은 갑의 땅인데 을이라는 농부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농작물을 경작했더라면 이때 이 경우 수확기에 이르는 우리가 수확기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위법하게 재배했다 할지라도 그 수확기 농작물은 누구의 것이다? 경작인의 것이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예요. 심지어 도시 사람이 말이죠. 시골에 땅을 사놓고 남이 자꾸 와서 재배하는 게 귀찮으니까 철조망을 쳐놨대. 누가 와서 재배하지 못하게끔. 철조망을 끊고 들어가서 재배했을지라도 수확기의 농작물은 누구의 것이다? 경작인의 것이다.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이 판례를 알기 이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말이죠. 고등학교 때 친구가 기찻길 옆에 살았어요. 기찻길 옆 동네. 그 기찻길 옆 동네는 자식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죠? 이유는 뭔지 몰라도. 근데 그 기찻길 옆에 보면 철도 부지로 이렇게 비어있는 땅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 지역 주민들이 막 농작물을 막 심어놨단 말이에요. 부쳐먹으려고. 근데 싹이 날 때쯤 되니까 그 철도청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파워버리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냐. 이게 말대로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놀고 있는 땅이라도 뭐라도 부쳐먹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왜 파엎었냐? 그 이유는 보세요. 여기다가 옥수수라든가 이렇게 키 큰 나무를 심게 되면, 키 큰 작물을 심게 되면 저쪽 철로가 우리가 진로를 방해받게 되죠. 그죠? 근데 나중에 다 컸을 때 파엎어버리면 뭐를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종기에는 갈아엎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갈아엎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확기의 농작물은 누구의 것이다? 경작인의 것이다.